전시 방식이 다르죠. 뭔가 막 걸어놓은 것 같아요. 제대로 걸어놓고 조명을 쫙 핀포인트를 비춰줘야지 좋은 거는 진열 방식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막 걸어놓는 게 좋은 진열 방식이지? 그리고 어디 가서든 이 자화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걸 보고 이렇게 다 가슴을 가라앉히고 약간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냥 흔하게 PT 미술관이라고도 부르고 또 사실 정식 이름은 갤러리아 팔라티나 미술관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다 합해서 500점 정도가 소장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허접한 것은 아니고 굉장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들이 소장이 돼 있고 지금 이 보이는 그림이 사실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 여러 가지 성모상을 그렸는데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성모입니다. 정말 르네상스의 균형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르네상스의 정점을 하이 르네상스라고도 부르는데 하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언제 끝났어? 라고 할 때 미술사적으로는 라파엘로의 죽음과 함께 하이 르네상스는 끝났어. 그때부터 르네상스 미술이 쇠퇴하고 이제 매너리즘 미술이 성하게 돼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르네상스 균형미의 정점을 보이는 것은 바로 라파엘로인데 이 미술관에 가면 라파엘로의 그림도 이제 굉장히 이거 말고도 뭐 대공의 성모라든지 좋은 그림이 많고요. 대단한 컬렉션들이 많은데 제가 특히 이 이제 미술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좀 전시 방식이 다르죠. 미술관에는 여러 가지 설명도 걸려 있고요. 그 시대를 파악하게 하고 그 시대의 가장 대표자, 그다음에 경쟁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는 어떤 미술관의 운영의 묘가 있죠. 그런데 팔라티나 미술관에 가면은 뭔가 막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걸 자리가 없잖아.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 문 위에 걸어. 그래서 문 위에 걸어놓은 거는 그러면 그림이 별로야? 라고 하는데 티치아노. 문 옆에 저 아래 잘 안 보이는데 걸려있는 게 카라바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는 방식을 어떻게 부르냐. 젠틀맨스 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신사, 뭐 귀족의 진열 방식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걸어놓고 조명을 쫙 핀포인트를 비춰줘야지 좋은 거는 진열 방식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막 걸어놓는 게 좋은 진열 방식이지? 라고 하는데 17, 18세기에는 귀족들이 그림을 이제 갖고 와서 사서 자기 집에 막 걸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자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자랑을 해야죠. 친구를 불러다가. 그럼 친구들이 딱 왔을 때 그 친구가 그림을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은 젠틀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인 거죠. 그림이 막 걸려 있어도 자네 며칠 전에 티치아노 샀다고 하더니 그건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교양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을 젠틀맨스 행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보는 미술관 많은 설명이 붙어 있고 그림 하나하나가 다 이제 구별돼서 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은 더 후대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 시민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미술관의 진열 방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모든 그 미술관이라는 게 그냥 귀족의 재산이 아니죠. 이것은 퍼블릭, 공공의 재산이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날 즐기는 그런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젠틀맨스 행에 가서 뭔가 옛날에 16, 17세기의 공주가 된 기분으로 한번 쫙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미술관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 썼던 가구와 진열품이 같이 놓여있기 때문에 정말로 옛날에 메디치가의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암스테르담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암스테르담을 너무 좋아합니다. 걷기 너무 좋은 도시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저희가 더치페이 한다 이런 것도 네덜란드의 실용성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긴 곳도 네덜란드고 뭐 사실 옛날에 네덜란드가 해양시대의 하나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큰 배를 만들 때 네덜란드는 굉장히 날렵한 배를 만들어서 해양시대에 쏠쏠한 이익을 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상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오픈마인드가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관도 좋은 게
미술관을 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미술관을 찾으러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이 미술관 광장이라는 곳에 한 군데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고요. 왼쪽 위편에. 그 다음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있죠. 왼쪽 아래편에. 그리고 반고흐 미술관. 이렇게 3개의 미술관이 있어서 뭐 해바라기도 보고 반고흐의 그림들과 인생을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또 오른쪽 아래 콘세르트 헤바우라고 음악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이제 미술을 열심히 보신 다음에 즐기신 다음에 저녁에는 운이 좋으면 요즘 인기 있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가 이제 지휘자로 갔기 때문에 메켈레의 멋진 지휘를 보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겠죠. 네덜란드 국민화가하면 사실은 렘브란트죠. 네, 렘브란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저는 렘브란트의 뭐 야경 방금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화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렘브란트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자화상을 많이 그린 작가이기도 하고 한 80여 점 정도 지금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 렘브란트라는 인물이 1606년에 태어나요. 그리고서는 꽤 일찍 성공을 합니다. 뭐 이미 20대가 되면은 그 레이든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그림 진짜 잘 그려 저 사람. 그러고서는 이제 얼마 안 지나 1630년대 초에는 암스테르담으로 와갖고 거기서 또 활약을 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은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덜란드가 우리한테는 지금 보통 네덜란드면 남학신, 풍차, 튤립 뭐 이 정도 생각이 나지만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정말 대항해 시대 때 진짜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고,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네덜란드의 황금기, Dutch Golden 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뭐 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원래 그림 시장이 활발하려면은 부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상업가라든지 뭐 금융가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뭘 부탁하냐? 네, 초상화 좀 그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초상화 하면은 렘브란트 하면 초상화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로 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와갖고서는 1631년, 32년 그때쯤에 암스테르담을 오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승승장구 그야말로 막 성공을 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또 이 여자가 아버지가 어마무지한 돈을 남기고 돌아가신 상속녀예요. 사스키아라고. 그래서 둘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1634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티투스라는 아들을 낳고 잘 살죠. 자, 보시면은 지금 그 당시 젊은 이제 시절에 초상화란 말이에요. 자, 20대, 30대 뭐 요럴 때 초상화인데 벌써 뭐 그림부터 막 이렇게 당당해 보이죠. 자신만만하고 막 딱 쳐다보고 있고 막 옷 입은 것도 막 화려하고 뭔가 막 항상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거 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1642년에 사스키아가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상속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슬프지만 돈은 많겠네. 근데 이 사스키아가 이제 렘브란트랑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씀씀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허세도 좀 있고 내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은 우리 아들 티투스가 이제 커서 뭐 돈 받을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신탁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못 써요. 렘브란트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쯤에 자기가 뭐 집 산다고 영끌을 해갖고서 막 이제 집을 크게 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평가들 또 초상화 의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틀어지고 사이 나빠지고 또 이제 굉장히 떴으니까 약간 갑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출받은 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의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여성들과의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스키아가 죽고 나서 한마디로 쇠락의 길을 가게 돼요. 심지어 1657년쯤 되면은 이미 파산을 해요. 재정적으로. 집 뭐 좋았던 거 팔고. 그 이후의 자화상입니다. 너무 다르죠. 그 전 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의 렘브란트 모습을 보면? 좌절, 우울, 저는 분노도 느껴져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이 향한 걸 수도 있고 돈 못 쓰게 막아놓은 사스키아를 향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누구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분노가 되게 느껴지죠. 근데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에요. 렘브란트의 불행이.
결국에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헨리케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그래도 물심양면 렘브란트를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1668년에 자신의 아들 티투스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사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거든요. 뭐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말년에 정말 마지막에 딱 렘브란트가 죽었던 해에 남겨진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을 보고 이렇게 눈빛을 딱 보고 있으면 여전히 약간의 분노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회환, 후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후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뭐 제가 뭐라고 가끔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고 뭐 이럴 때 보통 고민은 이제 안 좋은 거 있을 때 고민을 상담을 하잖아요.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느 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한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불행이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지? 라는 건 없어요. 그 어떤 불행도 올 수 있고 그 어떤 행복한 순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넘기고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준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초반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했고 그리고 저렇게 중년에 가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불행 따윈 나한테 없어야 되는 건데 라면서 저렇게 분노를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처연하기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 참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자화상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 이 자화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걸 보고 이렇게 다 가슴을 가라앉히고 약간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하면 생각나는 국민화가 렘브란트. 정말 평탄치 않았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되게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헛세,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착지는 파리인데요. 파리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19세기에는 파리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파리 하면 어떤 화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모네도 있고 마네도 있고 뭐 르누아르도 있고 사실 반고흐도 파리의 그 오르세이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명을 골랐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작가인데요. 바로 구스타프 까이유보트입니다. 인상파를 만든 화가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자격이 충분한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상류층 출신, 본인도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집에 그렇게 땅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의 일을 할 필요도 없이 땅 임대료만 가지고도 생활이 되는 그 요즘 가장 좋은 신분이 뭐죠? 건물주죠. 건물주여서 이제 굉장히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인상파의 그림을 모으고 본인도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대의 주옥 같은 인상파 그림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 그림들을 국립미술관에 내가 죽으면 기증을 해야겠어 라고 유언장을 남기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우리 이런 허접한 그림 안 받아 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자마자 동생과 정부는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해서 또 너무 재밌잖아요. 언론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아, 도대체 무슨 인상파 그림이 뭔데 이렇게 소송까지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상파가 더 유명해지는데 죽어서까지 기여를 한 작가인데 그 사람의 그림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구스타프 까이유보트의 그림도 좋지만 그 사람이 이제 모았던 그림들 발코니 마네의 그림이 있고요. 지금 뭐 가장 대표작 중 하나죠. 오르세이 가면은 그 물랑드 갈레티의 무도회. 야, 이런 그림을 어떻게 기증을 할까? 그냥 죽어도 가족들한테 그냥 줬으면 한 재산인데 일단 기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오르세이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줬던 사람이 까이유보트고 뭐 생 라자르 역은 심지어 이제 여러 점을 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여기 모네, 마네, 르누아르 거기다가 시슬리, 뭐 피사로까지 해서 여러 작가들을 모아서
지금 구스타프 까이어보트, 까이어보트 7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까이어보트가 가치를 높였던 인상파의 7명의 작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오르세이 그림을 보실 때 인상파 개개인도 훌륭하지만 인상파를 묶어서 인상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했던 까이어보트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그림을 어떻게 주냐고 했지만 건물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